이번에는 좀 고리타분한 무슨 목적 뭐 이런 것까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실제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 볼게요. 세 번째가 이제 적용 범위입니다. 아마 오늘 오신 뭐 대표님들 중에서 일부는 뭐 법에 이 환산보증금 이내이실 수도 있고, 조금 사업 규모 크신 분들은 환산보증금 초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환산보증금 초과하시는 분들은 나는 뭐 법에 아예 대상이 아니니까 나는 되게 권리가 약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뭐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도 법이 어느 정도 적용되니까 나도 보호가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확히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제 흑역사지만 우장창창 2차 사건에서 이 규정을 제가 꼼꼼히 읽지 못한 실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는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명시적으로 갱신 청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묵시적 갱신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쉽게 해지당하고 명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 범위 규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법률 규정은 잘 아시겠지만 이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1항에 되어 있고요. 그걸 정하는 거는 뭐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한다라고 2항에 되어 있고요. 3항에는 이렇게 계산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 또 3조부터 19조 제1항 단서까지 적혀있는 규정들은 적용한다. 이렇게 여기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산보증금부터 빨리 가볼게요. 12페이지에 한번 박스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환산보증금 아마 다 아시겠죠? 그 서울은 지금 현재 9억 원입니다. 뭐 계산하는 방법은 보증금에다가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연세로 하기 때문에 이걸 월금액으로 나눈 다음에 거기다 100을 곱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서울 기준으로 이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2억 4천, 2010년도에는 한 3억 이렇게 가다가 2019년도에 9억까지 지금 올랐는데, 그래도 주요 상권에서는 많이 환산보증금 초과하기 때문에 아예 폐지하자 이런 여론이 높고요. 뭐 헌법적 쟁점에 관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13페이지입니다. 청구인 서 동그라미 수라고 되어 있는 분이 이제 우장창창 사장님이고요. 가로에 대리인 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이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그 규정이 위헌이라고 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 아쉽게도 합헌이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다만 그 합헌 판단을 하면서 앞에 이 헌법재판소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이 뭐 실질적 대등을 확보함으로써 등등등, 아까 제가 읽어드린 부분 있잖아요. 그런 판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 법의 제정 취지는 상당히 마일드하고 좀 보호하는 취지이지만, 그래도 환산보증금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 근데 왜 위헌이라고 했었냐면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게 가장 첫 번째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저랑 임영희 사장님이랑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는 뭐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볼일을 봐야 되고 임명이 서서 봐야 되느냐고. 똑같은 사람 똑같게 취급을 해달라. 이런 게 이제 평등의 원칙인데 좀 얘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나 똑같이 임대차니까 적용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재용 씨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50억짜리 빌라를 빌렸어요. 그래도 그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다 됩니다. 그 사람은 경제적 약자라고, 돈이 부족해서 약자라고 보는 게 아니고 임차권이 소유권에 비해서 법적 권리가 낮기 때문에 이걸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권리의 성질상. 그래서
상가 임대차도 원래 성질상 임대료가 비싸더라도 이 사람은 약자다. 그래서 차별 금지 원칙, 평등권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하고 뭐 기타 등등의 주장을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아쉽게도 합헌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반가로 3인데요. 환산보증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법원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산입하면 안 된다는 게 하급심 판례입니다. 아직 뭐 대법원에서의 확정된 이걸 명시적으로 판시한 예는 없고요. 일단 부가가치세는 빼놓고 계산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환산보증과 관련된 계약 중에 임대인이 월세 계속 올려달라고 했어요. 그런 경우에 계산하다 보니까 환산보증을 초과했어요. 법이 적용되다가 그 다음에 적용 안 되는 걸 넘어가는 거냐. 이런 법률 관계에 대해서 아직 법원의 케이스는 보지 못했습니다.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만약 이렇게 중간에 임대료가 올라가서 환산보증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모든 조항이 적용돼야 된다라는 아예 좀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항에 보면 이제 수수료 매장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될 거냐. 근데 수수료 매장에 대해서 하급심 케이스들인데 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환산보증금 초과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정할 거냐에 대해서는 좀 견해가 케이스가 좀 다른 게 있어요. 뭐 보증금을 뺀 나머지 그 수수료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보증금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해서 아직 확인된 건 없는데 여튼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된다. 임대차가 본질이니까. 다만 임대료만 수수료로 정하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의 임대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계약 자체의 본질이 임대차가 아니고 관리형 매장들 있잖아요. 그 대형 백화점이나 이런 데 보면은 관리형 점포로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본사가 임차인을 하고 그 관리인은 사실상 임차인이지만 관리 수수료만 받는 방식의 그런 계약들이 있는데, 그거는 임대차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관리형 용역 계약으로 볼 것이냐에 관해서는 아직 법원에서 명시적인 케이스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임대차로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역 수수료를 받는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매출 연동형 어떤 보수 또는 임대료를 내는 경우에서 웬만하면 임대차로 간주돼야 되지만 일부의 경우는 임대차로 포섭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매장에서 최소 보장 임대료가 있어요. 이게 너무 불공정하다. 특히 코로나 시기처럼 매출이 매우 낮아졌는데 그 경우까지 임대료를 최소 보장 임대료, 최소 보장 임대료를 내도록 하는 게 부당하다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도 하고 약관 심사를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견해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또 공정거래위원회 하는 말도 일부 타당한 면도 있고, 또 임차인들의 주장도 일부 타당한 면들이 있어서 아직 정확한 견해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소 보장 임대료 약정을 하지 않고 그냥 고정 임대료를 하는 경우에, 고정 임대료로 했으면 한 3천만 원 할 걸 최소 수익으로 했기 때문에 1,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낮아졌다. 장사 안 되더라도 고정임대 3천만 원 냈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임차인한테 오히려 유리한 거 아니냐, 그런 논리로서 꼭 부당한 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 적용되는 규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페이지인데요. 제가 표로 정리를 했는데, 적용되는 규정하고 적용되지 않는 규정, 그 중에서 적용되지 않는 규정 중에 좀 진하게 표시하는 것들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겁니다. 적용되지 않는 규정에 지난 것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지금 최소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는데 환산보증금 초과는 최소 기간을 1년으로 정하지 않아도 돼요. 더 짧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갱신을 요구했을 때 환산보증금 이내 임대차는 뭐 5%로 임대료 상한을 제한하고 있지만 환산보증금 초과는 그 상한의 제한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민법 규정이 적용돼서 임대인이 언제라도 해지할 수가 있고 해지한 때로부터 6개월 후면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저희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사무실도 갱신 통지를 안 하고 있어요.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고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6개월 후에 우리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임대인이 그러지는 않겠죠? 뭐 변호사한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저희가 갱신 통지를 하진 않겠는데 사실 이거 때마셔서 통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음에 법을 개정한다면 갱신 통지를 꼭 임차인이 기간 맞춰서 해야 되는 건지 자동으로 통지를 간주해주는 의제 규정을 좀 두면 그 놓치는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 대해서 좀 보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이 의외로 환산보증금 초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법에 차임 증감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민법 규정은 적용되고, 그래서 차이는 뭐냐면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가 명시적으로 그 사유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차이밖에 없어요. 차임 증감 청구권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전대차 관계에 대해서는 민법만 적용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규정은 대항력, 갱신 요구권, 그 다음에 권리금 규정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 차임 연체와 해지.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2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지만 상가 임대차법은 3기, 그래서 한 달 정도 더 밀려도 되는 적용 규정이 있습니다. 네. 제가 설명하지 않고 지나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적용 범위 매장들이 관련해서 그럼 상가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9페이지인데요. 9페이지 3의 나 법률 규정 보면 이 법 2조의 1항 보시면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상가 건물이 뭐냐? 주택임대차는 주거에 대해서 주거형 건물에 적용하고, 이건 상가형 건물이죠. 근데 상가형 건물이라고 딱히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죠? 뭐 일반 주택을 상가형으로 개조해서 지금 뿅뿅뿅이 신간암 대표가 했던 임대차는 그냥 주택 반지하였는데 원래 그 주거형이었었는데 그걸 상가로 변경해서 장사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 임대차인 경우에도 상가 건물이냐, 뭐 공고상 상가 건물이라고 아예 처음부터 써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계약 체결 당시 또는 체결 이후에 임대차의 목적으로 영리용으로 여기서 영업을 할 계획이라면 이걸 모두 상가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제가 이제 10페이지 방과후 1 아래 부분에 사전 표준 국어로 대사전을 찾아봤더니 상가 한자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10페이지 하단에 상가는 이익을 얻으려고 물건을 사서 파는 집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요 2조의 괄호에 보면 영업용이라는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런 거랑 합쳐보면 영업용 상행위가 일어나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장소면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상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되는 거는 영업용이든 아니, 영리든 비영리든 다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비영리형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상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뭐 참여연대는 자기 건물이지만 참여연대가 만약에 세 들어있다. 그럼 참여연대가 세 들어있는 건물은 상가는 아닌 거죠. 참여연대에 가 세를 들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커피숍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이지만 영리를 할 수, 본질적인 목적에 반하지 않는 영리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상가로 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그거는 좀 디테일, 모두 비영리라고 해서 비영리 1차인이라고 해서 적용 안 되는 건 아니고, 그게 영리용이면 또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게, 뭐, 이건 별로 관심 없으시겠지만, 변호사 사무실은 상가인가? 그죠? 변호사도 부가세 끊고요. 수임료 받고요. 하는데, 대법원에서 형사 성공모수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변호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공적 지위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행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상행위가 아니라고. 아직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판례는 없는데, 대법원에 가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안 된다고 판시할 것 같아요. 뭐 그냥 임대인이 변호사한테 이렇게 핍박하진 않겠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